자, 경제 파트입니다. 경제, 그리고 사회, 문화까지 싹 정리를 해버립시다. 요거 뭐로 나올 가능성이 제일 많을까요? 시기 판단 문제입니다. 명심하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뭐랑 함께 하는 거에 맞아? 정치. 정치 또는 뭐 우리 좀 전에 공부했던 통일 문제. 요런 것과 함께 시기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일 사료를 줄 수 있잖아요. 충분히. 이번 서울시 추가 모집에서 문제 스타일이 바뀌었다는 건 계속 그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보셨죠? 사료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문제 낼 수 있는 형식이 훨씬 더 다양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지만 뭐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 역사 문제는 항상 뭐라고요? 우리가 경제학이 아니잖아. 7급 경제학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경제 이론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 시기 판단하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우리나라가 수출 100억 달러 돌파한 게 언제냐 뭐 이런 거 충분히 물어볼 수 있어요. 언제죠? 1977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어때요? 충분히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익혀도 돼요. 첫 번째, 미군 정기의 경제 상황은 당연히 어때요? 혼란스러웠겠지. 공업 생산력 감소. 왜? 자본과 기술을 독점하던 일본이 돌아가 공장 가동이 어려웠어. 왜? 당시 일본인 기술자가 무려 80%야. 생각해봐요. 자본가도 거의 다 일본 놈들이지. 그러니까 뭐야? 공장을 돌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 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원료를 사오려면 뭐가 필요해? 자본이 있어야 된대. 그 자본가가 어때요? 돌아가 버려. 첫 번째. 두 번째. 공장 기계는 돌리다 보면 고장이 날 수도 있지. 그걸 고쳐야 되는 기술자도 돼요? 80%가 또 일본 놈들인데 또 다 돌아간 거지. 우리는 그냥 뭐야? 단순 업무를 많이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생산력이 어때요? 뚝 떨어지는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전력 공급이 부족합니다. 남북 분단 이후 북한으로부터 전력 공급 중단. 무슨 말이냐면 정확히 말하면 1948 우리가 50총선거를 하잖아.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하잖아. 북한이 거기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5월 14일 날 전기를 차단해 줍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 일본이 어떻게 했어? 남쪽은 뭐야? 경공업이고 북한이 뭐야? 중화학공, 전기라든가 뭐 화학이라든가 이걸 주로 북한이 많이 만들어놨지. 그래서 또요. 당시 우리나라 전기 생산의 90% 이상이 북한이 이걸 잘라보니까 북한은 밝은데 남한이 어때요? 깜깜한 구석기가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인공위성 밤에 사진 찍어보면 북한은 어때요? 껌껌하고 우리가 어때요? 밝잖아요. 이때는 반대입니다. 북한이 밝고요. 우리가 껌껌했다니까. 그러니까 봐. 전력 공급 부족. 그 다음에 인구 급증. 해외 동포 귀국과 북한 동포들의 월남. 자, 1944년에 남쪽 대한민국 38선 이남 인구가 1600만이거든. 딱 3년, 4년 지나니까 한 4, 5년 지나니까 1900만, 거의 2000만 가까이 증가합니다. 근데 봐봐. 생각해봐. 인구는 갑자기 증가했지. 근데 봐봐. 공장은 안 돌아가지.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될까? 실업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겠지.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지. 당연히 어때요? 물건 생산이 안 되니까 물가는 어떻게 할까? 물건 생산이 안 되니까 물자가 귀하겠지. 물자가 귀하니까 물가가 어떻게 할까? 폭등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광복지구 일제와 미군 중에 집회 남발했던 통화량 급증 이런 것도 하나의 원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본은 전쟁 막바지야. 언제 질지 모르지. 언제 패망할지 모르지. 돈은 필요해. 어떻게 할까? 돈을 막 찍어내는 거야. 미군 정도 마찬가지야. 막상 와봤지만 통치하기 어렵지. 돈이 필요해. 어떻게 한다? 막 찍어내는 거지. 부작용 자기들이 생각할 게 아니잖아. 영원히 지배할 게 아니니까. 그래서 물가가 폭등합니다. 자, 신한공사는 알아야 돼. 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의 땅을 신한공사에 귀속합니다. 자, 동척을 이름 바뀐 거 뭐라고요? 신한공사입니다. 45년 10월 달에. 1945년 10월 달에 동양척식주식회사 기억나야 돼? 자, 동척. 언제 만들었어? 동척 1908년에 만들어집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 폭탄 던진 오빠. 나석주! 1926년에 누구야? 나석주 형님이 동척과 어디야? 식산은행에 폭탄 던졌던 거 기억나야 됩니다. 그리고 요게 뭐가 된다고요? 신한공사가 되는 거야. 45년 10월 신한공사. 그러니까 동척이 차지하고 있던 땅이 어마어마해요. 우리나라 남북한 통틀어서 전체 경지 면적의 12%를 동척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지주란 거 아시겠죠? 동척. 이 공구를 이제 신한공사가 가집니다. 식량 공출과 배급입니다. 그래서 미군정이 식량 공출과 배급제라는데 원래는 미국은 뭐야? 원래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니까 식량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거래를 했어요. 근데 자유거래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굉장히 어때요? 물가가 폭등하고 난리가 나거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는 거야. 미국 수집령을 공포하고 식량 공출과 배급제 이런 거 합니다. 농민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래서 쌀 폭동 막 일어나고 혼란스러웠어요.
대구 폭동 뭐 이런 거거든요. 자,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농지개혁법. 자, 농지개혁법. 이건 무조건 외웁니다. 이거 안 나올 수가 없어. 이건 무조건 나옵니다. 농지개혁법. 첫 번째, 농지하고 뭐랑 구별해야 돼? 토지하고. 제목부터 다르지. 여러 번 얘기했잖아. 북한은 토지잖아. 하늘 아래 모든 땅은 다 토지잖아. 그래서 논밭뿐만 아니라 과수원, 임야 모든 게 다 계획의 대상이었잖아. 그래서 몇 정보였어? 북한은 5정보까지만 소유할 수 있잖아. 반면에 대한민국 뭐라고요? 농지개혁이야. 온리 뭐라고요? 논 그리고 밭. 그러면 과수원이라든가 임야라든가 이런 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계획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첫 번째 농지개혁. 자, 외워야 돼. 1949년 6월에 법이 뭐 한다고요? 제정이 되고요. 더 중요한 건 1950년 3월이 되어야지 법을 뭐 한다고요? 집행합니다. 이건 봐봐. 법이 만들어지고도 거의 9개월 동안이 어때요? 공백 기간이 있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북한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 3주 만에 끝난다 그랬잖아. 이 공백 기간을 둔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지주지. 이 동안에 뭐 할 수 있어요? 토지를 빼돌릴 수가 있지. 뭐 할 수 있어? 팔 수도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특수관계인 있지. 아주 친한 사람들, 소장농 이런 사람들, 절대 자기 배신 못하는 사람들에게 명의를 살짝 어때요? 차명으로 돌려놓을 수도 있잖아. 하지만 진짜 나쁜 놈들은 뭐 하는 줄 아세요? 니네 전라도에서 많이 이런 짓을 많이 했어. 니네 지주 많았잖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바닷가잖아. 뭐 하는 줄 알아? 바닷물을 논에 가둬버려. 그리고 뭐라고 뻥치는 줄 알아? 이거 염전입니다. 이거 염전 이유라고 가둬버려. 그럼 어떻게 된 줄 알아? 이거 논이 아니잖아. 염전이잖아. 그럼 뭐야? 그럼 농사를 못 짓는 거지 몇 년 동안에 생각해봐. 소금기 때문에 농사를 못 짓겠지. 하지만 농지개혁의 대상에서 벗어난 거야. 이런 식으로 피했다고. 그러니까 어이없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어때요? 엄격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다 해놨어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권력자들은 어때요? 이거 다 편법으로 이런 식으로 빼돌리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농민들이 불만이 어때요?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게 1950년 530 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결과로 나타난다 그랬잖아. 기억나죠? 210명 국회의원 중에서 이승만 패거리는 57명밖에 안 뽑힌다 그랬잖아. 그때 어떻게 한다? 50총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던 중도파들, 조소황 선생 같은 사람이 대거 참여하면서 약진한다라고 했던 기억나요. 또 하나, 1949년 6월에 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있다 그랬지. 1949년 6월에 뭐가 완벽하게 실패로 끝난다 그랬어. 그래, 반민 특위의 활동이 완벽하게 실패로 끝나고 누가 죽어? 김구가 암살되고 고전에 6월 6일날 친일 경찰이 반민 특위를 습격했고 6월 26일날 김구선이 암살되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어떻게 한다? 친일파들이 승리한 거 아니야. 그리고 걔네들이 유리하게 만든 법이 바로 이 농지개혁법이 통과되는 거라고. 자, 그래서 무상은 꿈도 못 꾸고 뭐라고요? 유상 매입과 뭐라고? 유상 분배를 하게 되죠. 그럼 이게 굉장히 어때요? 북한만큼 심플할 수가 없어. 복잡할 수밖에 없어. 유상이잖아. 그럼 어떻게? 신생 대한민국 정부가 돈이 많아야 돼, 일단. 돈이 많아야지 뭐 할 수 있어. 돈을 주고 땅을 살 수가 있지. 몇 정보 이상까지는 사들이는 거야. 몇 정보까지는 농사를 지을 수 있고 3정보야. 3정보가 9,000평이야. 마지기로 45마지기야. 이게 얼마인지 감이 안 오지. 우리 아버지가 피난와서 우리 동네 정착했는데 평생 일본 땅이 30마지기야. 30마지기가 적은 땅이 아니에요. 왜? 우리 팔남매가 굶어 죽지 않고 밥 먹고 살았으니까. 학교도 다니고 심지어 밑에서 3명은 대학도 나왔으니까. 위로는 대학을 잘 못 갔어. 힘들었으니까. 고등학교, 뭐 중학교까지 하고 막 돈 벌고 막 이랬다. 맨 위에 큰형하고 맨 위에 큰 누나는 뭐 학교 초등학교 정도만 다니고 막 큰형은 농사 짓고 큰 누나는 객지 떠돌면서 뭐 공장 다니고 막 이러면서 돈 벌고 막. 어떡할까요? 우리 큰 누나 52년생이다. 우리 큰형은 55년생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니네 엄마 아빠랑 비슷한 나이. 엄마 아빠보다 더 많은가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야. 그 구석기는 아니야. 오해하지 말고. 어쨌거나. 그러니까 30마지기로 우리가 얘기했잖아. 엄마, 아버지, 우리 팔남매, 그리고 할머니까지 축구팀이 먹고 살았다니까. 그러면 45마지기면 강호동같이 아주 정말 힘센 오빠가 열심히 농사 지으면 이 정도는 혼자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이야? 그럼 왜 이걸 기준으로 했을까? 3정보를. 이게 넘어가면 혼자서 농사 지을 수 없다는 얘기지. 자기가 직접. 그럼 뭘 줘야 돼? 소작을 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제 그건 안 된다는 얘기야. 4글자의 원칙이라고. 뭐라고? 농지개혁의 원칙은 뭐라고?
경자, 유, 전이야. 뭐라고? 경작하는 사람, 컬티베이트, 경작하는 사람이 뭐 한다고요? 토지를 뭐 하는 거라고요? 소유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경작, 유전의 원칙이 지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농사 짓지 않을 거면 어떻게 한다? 무조건 정부에 매각해야 돼. 3정부 이상 되는 땅도 어떻게 한다고요? 매각해야 돼, 정부에. 근데 정부가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신생 대한민국 정부가 돈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그지지. 그럼 정부는 어떻게 할까? 지주들한테 어때? 일단 야 땅부터 줘봐 라고 하는 거야. 땅부터 줘봐. 그럼 지주가 어때요? 뭘 믿고 주니? 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유상 매입을 했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토지 가격. 토지의 가격에 해당하는 뭐 하라고요? 증권을 발행하는 거야. 그러면 정부는 지주에게 뭐 한다고요? 토지 가격에 따른 딱지를 주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럼 지주는 그 딱지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럼 정부는 이제 딱지를 발행하고 뭘 받은 거야? 땅을 받았지. 그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소작농들에게 어때요? 그냥 골고루 나눠주는 게 아니라 뭐야? 돈을 받고 파는 거야. 문제는 소작농들이 왜 소작농일까? 돈이 없으니까 소작농이겠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해? 소작농들이 돈이 없으니까 소작농들은 또 뭐라고 할까? 일단 닥치고 됐고 일단 뭐부터 줘봐. 땅부터 줘봐. 일단 땅부터 주면 우리가 농사 지어서 조금씩 갚을게. 그러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내린 결론은 뭐냐면 알았어. 일단 땅을 받고 매년 수확량의 30%씩 몇 년을 갚는다? 5년을 갚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매년 수확량의 30%씩 5년을 정부한테 갚는 거야. 그럼 정부는 이걸 5년을 모으는 거지. 5년을 모아서 이제 돈으로 가지고 있다가 누구한테? 지주한테 돈을 주는 거지. 그리고 지주한테 뭘 받으면 돼? 지가증권을 받아서 불질러버리면 끝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복잡하다 그죠? 왜? 이게 북한 같은 뭐 어때요? 내놓으라우? 갈기라우 이러면 되는 건데 심플한데 이게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굉장히 복잡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고 나면 그러면 원래 계획은 뭐였어? 지주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땅을 팔아서 돈이 생겼지. 그 돈을 갖고 지주들이 뭘 할까 이제? 돈이 생겨서 뭐 하니까 이제 공장 같은 거 만들면서 무슨 자본가로 성장할 수 있어. 산업, 자본가로 성장할 수 있었지. 그게 목표였어. 오해하면 안 돼. 목표는 그게 맞아.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서. 왜? 6.25 전쟁이 딱 터지잖아. 딱 석 달 후에 6.25 전쟁이 딱 터졌잖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6.25 전쟁 석 달 전에 이걸 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대한민국 역사에서 진짜 아찔한 순간이야. 만약 이거 안 하고 난 다음에 북한 김일성이 내려왔고 한 달 만에 우리가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가지고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전부 경상도 빼고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에서 전부 다 북한식으로 무상물수, 무상분배 토지개혁 했으면 니네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 김일성 만세 외쳤을까? 그러지 않을까요? 메가드 인천 상륙작전하다가 농민들에게 땅굴 맞아 죽었을지도 몰라. 근데 정말 다행인 건 일단 시작했다는 게 중요하지. 농민들이 뭐 한다 이제 드디어 내 땅이 어때요? 생겼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 이게 뭐 빚이든 뭐든. 그래서 이게 뭐 방지에 기여했다? 공산화 방지에 기여했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이거. 뭔 말인지 확실히 이해됐죠? 또 문제는 뭐냐면 지주들은 어때요? 이 지가증권을 들고 어때요? 부산으로 갔겠지. 들고 수 있는 건 가는데 다 들고 이제 가는데 전쟁이 한두 달 만에 끝났으면 이게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만 3년 1개월 동안 전쟁 아닙니까? 부산 가서 어떻게 해? 지주가 어때요? 아무리 지주이면 어때? 땅을 들고 가지 못했을 거 아니야. 그럼 살림살이하고 뭐 좀 가져갔는데 어떻게 해? 거기 가서 집도 사고 3년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하나씩 팔았겠지. 그럼 나중에 뭐도 팔아야 될까? 지가증권도 팔아야 되는 거야 이것도. 왜냐면 이게 당장 현금이 되는 거니까 팔 수밖에 없는 건데 문제는 이게 전쟁 중이니까 제값을 받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 너 같으면 제값 주겠니? 만약에 정말 이거 끔찍한 거지만 만약 북한이 이겼다고 생각해봐. 북한이 이긴 상황에서 지가증권을 들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이거? 이거 지주 인증이지. 반동 아니야 반동. 부르주아 인증 아니야. 바로 총살될걸?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제값에 못 팔리는 거야. 30에서 50% 가격이 아주 싼 값에 팔리는 거야. 그럼 지주는 어떻게 한다? 이거 어때요? 그냥 싼 값에 다 팔아버린 거야. 그래서 조심해야 돼. 이 결과 자 다수의 지주가 몰락했다 라고 말하면 맞는 말인 거야. 다시 말해서 다수 지주가 산업 자본가로 성장했다 라고 말하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야. 원래 목적은 지주계층이 산업자본가로 성장하는 걸 그걸 도모하는 게 목적이었지만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 자, 이거를 30%로 5년을 성실하게 어때요? 갚은 사람들은 뭐가 될까요? 자영농이 되는 거지. 그래서 다수의 무슨 농으로 성장해? 자영농으로 성장하겠지, 당연히. 하지만 이게 부담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다시 일부는 이 분배받은 토지를 다시 매각하는 경우도 생겨 안 생겨?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 비해서 철저하지 못했지만 어쨌거나 뭐 어떤 계층이 사라지게 됐다? 지주 계층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삼정보 상한이지. 기억나? 이건 내가 뭐 할 때 설명했어? 이거는 박지원의 무슨 논에 영향받은가? 한, 전, 론. 토지소유의 무슨 선이야? 상한선이죠. 삼정보까지밖에 소유할 수 없는 거지. 이게 한전론이 아닌 거지. 박지원의 한전론에 영향을 받았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농지계획법 봅니다. 광복 당시 국민의 대다수 남한 인구의, 대한민국 인구의 70%가 농민입니다. 그리고 농경지 63%가 소작지였어요. 자작농은 딸랑 14%밖에 없었어. 이런 상황에서 토지분배, 지주제개혁 요구하고 북한의 토지개혁, 무상물수, 무상분배 46년에 이미 해버리지. 미군정 개혁합니다. 일본인 재산을 접수하는 법령을 제정해서 미군정 산하 신한공사에서 동양척식주회사와 일본인 재산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귀속농지를 매각합니다. 일본인 소유했던 농지의 대부분을 소작농민에게 매각합니다. 이게 48년 3월이야. 무슨 말이냐면 이때 매각했던 건 일본인 소유 농지야. 얘기했잖아. 일본 놈들이 갑자기 물러갔으니까 일본 놈들이 가진 땅이 있었을 거 아니야.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일반 농민에게 매각하는 거야. 50총선거 2달 전에. 왜? 이래야지 뭘 얻을 수 있어. 농민들에게 표를 얻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자, 농지개혁법 과정, 농지개혁법 제정 49년 6월 50년 3월부터 일부 개정 시행했고요. 6.25 전쟁으로 중단됐다가 57년에 종료됩니다. 원칙, 유상 매입, 유상 분배. 다 말씀드린 겁니다. 1가구당 3정보 이내입니다. 네, 농민 중심의 토지소유, 경자, 유전의 원칙이 실현됐다. 지주제는 소멸되고 남한 공산화 방지에 기여했다.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공산화 방지에 기여했다. 한 개, 지가증권이 현금화가 어려워서 지주가 기업가 변신은 성공 실패. 실시시기 지연으로 지주가 미리 땅을 처분했고. 하나만 더. 대규모 농업을 할 수가 없지, 이제. 영세 농어하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 대규모 농사를 짓잖아. 비행기 타고 씨 뿌리고, 비행기 타고 농약 뿌리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지. 근데 그건 안 되는 거지. 규모가 작아지니까. 그런 거. 뭐, 그 정도 봐두시면 됩니다. 농지개혁법. 읽어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반드시. 다시, 다음 페이지. 귀속재산 처리. 이거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 귀속재산. 일본 및 일본이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이 미군정 소유로 귀속됩니다. 해방되자마자 미군정이 귀속재산을 대한민국 정부에 48 이양을 하죠. 자, 귀속재산 목적, 산업 부흥과 국민경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제로부터 몰수한 재산 중 미군정청이 불하고 남은 재산을 민간에 불하. 이때는 불하라는 표현이고 요즘 이런 말 안 쓰지. 뭐라고요? 매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매각. 자, 과정. 귀속재산 처리법 49년 12월입니다. 기억나요? 반농귀 외우라고 그랬잖아. 순서대로. 반민법, 농지개혁법, 그리고 귀속재산 처리법. 반민법은 48년 9월에 법이 제정되고 10월부터 반민특위가 활동하기 시작했고 49년 1월에 반민특위가 본격적으로 친일파이로 박흥식 잡아들이면서 이광수, 최남선, 최림, 노덕술 이런 놈을 잡아들인다 그랬지. 그래서 이승만의 반격 2월달 이승만의 당황부터 시작해서 국회 프락치 사건 그리고 반민특위가 경찰 습격, 그리고 김구 암살까지 끝. 기억났죠, 이제? 자, 그 다음에 49년 6월 달에 농지개혁법, 49년 12월 달에 뭐라고요? 귀속재산 처리법. 자, 전쟁 말부터 본격적으로 부여하는데, 우선권 부여하는데, 누구한테 부여하느냐? 기존 관리인이나 정치적 배경을 가진 자. 말이 안 되지. 누구한테 줬어야 된다고? 국가 유공자에게 줬어야 되는 거지, 독립운동가. 김구손이나 안중근, 윤봉길 후손들에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최근에 윤봉길 후손 욕먹더라. 됐고요. 친일파들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다수였어. 불화가 기원 당시 시가의 5분의 1이고 15년 분할 상황 지난번에 충분히 설명했어요. 결과 불화받은 기업에게 많은 특혜가 됐고 독점 자본이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
당연히 이승만 정권을 지지하겠지. 귀속재선처리법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귀속재선부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더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안 읽으면요 평생 못 읽습니다. 지금 안 읽으면 평생 못 읽습니다. 오늘 수업 조금 일찍 끝날 거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50년대 이제 갑니다. 50년대는 뭐죠? 이제 40년대 끝났지? 50년대야. 50년대 뭐라고요? 무슨 경제를 먹고 살다 그래서 얘기했잖아. 원조 경제. 원조 경제. 그래서 무슨 산업 발달한다? 삼백 산업. 자, 배경 미국의 잉여 농산물 얘기했잖아. 경제 불안으로 한 한국의 정치 불안 방지, 다른 말로 공산화 방지 목적입니다. 특징 생필품과 삼백 산업. 면화, 설탕, 민가루 어린 거지. 하나 더. 1952년에 한미 경제 조정 협정이라는 것도 체결돼. 이거 뭐 하는 중이야? 6.25 전쟁 중이지. 6.25 전쟁 중에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 경제를 어떻게 도와준다. 뭐 이런 게 바로 한미 경제 조정 협정 체결되었다. 이게 2019년 2월 달에 서울시 추가 모집에서 선택지로 나왔는데 이게 정답 선택지로 나온 게 아니지. 오답 선지로 나왔다. 오답 선지로. 거기 뭐냐, 1960년대 그걸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잖아. 이거 몇 년대라고요? 50년대거든. 그래서 틀린 거로 나왔어. 한미 경제 조정 협정. 1950년대니까 하나 알아두시고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뭐가 훨씬 더 중요해? 50년대는 뭐라고요? 원조 경제라는 단어하고 또 뭐라고요? 무슨 산업 발달한다? 삼백산업. 면화, 설탕, 밀가루, 삼백산업 발달합니다. 소비재 산업의 원료를 집중 원조합니다. 뭐라고요? 생산지 아니고 뭐라고요? 소비재지. 그래서 국내 농업기관 파괴되죠. 만성적 식량 수입국, 국내 밀과 면화 생산기관 박살납니다. 지금 파리바게뜨 가봐. 우리 밀빵이 비싼지 아니면 그냥 빵이 비싼지 뭐가 훨씬 더 비싸? 우리 밀빵이 훨씬 비싸지. 왜? 우리 밀 농사진 사람이 숫자가 그만큼 어떻게 줄어들었으니까. 이렇게 막 무차별로 들어오니까. 우리가요 우리나라 식량이요 자급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30%가 안 되는 거 아세요? 식량 자급률이. 이때 말하는 식량은 사람만 먹는 게 아니거든요. 니네 댕댕이 얼마나 먹어요? 고양이 얼마나 먹어요? 소들, 닭들, 우리가 치킨 먹으면 우린 치킨만 먹나? 닭들은 안 먹나? 그런 것까지 다 합해서 식량이거든요. 30% 이하고요. 자, 최악의 경우 개들 아니고 사람만 먹는다. 그래도 50%가 안 됩니다. 50%가. 그 50% 중에 거의 대부분 뭐가 차지한 것 같아요? 쌀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어때요? 자급률이 높아진 거야. 쌀 제외하고는요. 우리 식량 자급률이 정말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성적 식량 수입국, 국내 밀과 면화 생산 기반 파괴됩니다. 삼백산업, 방정, 재당, 재분 발달합니다. 그래서 재당 뭘까? 제일제당, CJ 됐지 오늘. 난 뭐야? 방적. 방적은 뭐야? 실을 짜는 게 방적이고 실을 가지고 옷감을 만드는 거 뭐야? 방직이잖아. 알죠? 그죠? 방적, 방직 구별 못하는 사람 많은데 그래서 뭐야? 제일방직 유명하잖아. 그게 뭐야? 오늘날 삼성이 풀이가 된 거 아니야? 제일모직. 제일모직. 그러니까 알죠?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제일이라고 들어가면 거의 다 뭐야? 삼성과 관련되는 거 아세요? 제일기획 뭐 이런 거 마찬가지잖아. 제일 들어가면 삼성과 연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뭐가 된다? 재벌이 형성됩니다. 얘기했잖아. CJ, 삼성, 재벌이 되는 겁니다. 생산재 산업 부진으로 공업간의 불균형 심화되고 한국 경제와 미국의 종속되는 거 당연히 얘기지. 그러다가 1958년부터 원조 감소 및 유상차관. 이거 앞에서 했어요. 그죠? 58년 그래프 그려주면서 58년 기점으로 8% 되던 경제 성장률이 2%대로 뚝 떨어진다고 했더니 기억나죠? 그러면서 이제 위기가 닥쳤고 이런 것들이 뭐 할 때? 4.19 혁명 때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참여하는 이유가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날 겁니다. 자, 밑에 원조 물자, 자금 흐름 처리도 나오는데요. 눈에 띄는 거 딱 하나 있어요. 대충자금. 대충자금. 대충자금이 뭘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번역하니까 더 힘들어. 번역을 좀 잘하든가. 카운터 파트 펀드. 무슨 말이냐면 대충자금은 미국이 원조 물자를 팔아서 이승만 정부가 만든 돈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미국이 원조를 해주잖아. 일부는 어떻게 한다고요? 무상으로 학교 같은 데서 밀가루 같은 거 나눠주기도 하겠지. 하지만 어때? 일부는 어떻게 시장에 갖다 판다고요. 그럼 거기서 돈이 들어왔잖아. 이게 대충자금이라고 하는 거야. 왜 이걸? 카운터 파트. 이게 원문 버리기 훨씬 쉽지. 카운터 파트는 상대가 있는 돈이잖아. 이건 우리 돈이 아니잖아. 미국의 원조 물자를 받아가지고 만든 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쓸 때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야. 미국과 협의해서 써야 되는 거야. 상당 부분 미국에 다시 무기 구매한 대로 가는 거야. 이게 대충자금에서 미국이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거지. 어차피 과잉 생산이 돼가지고 태평양에 갖다 버려도 버려야 될 걸 우리나라에 갖다 버리고 나니까 어때요? 결국 어떻게 한다? 지네 무기를 사주면 이게 그러니까 혹시
혹시 대충 자금 7급 같은 경우에 나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두시면 좋고요. 한번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경제 성장과 자본주의 발전.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수치가 중요하고 언제 뭐 했다 이거 외워야 됩니다. 경제발 5개년 계획, 배경 이승만 정부는 7개년 계획을 씁니다. 7개년 계획을 3년, 4년 나눠가지고 1차, 2차 하려고 했거든. 그래서 3개년 계획이라고도 합니다. 이걸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뭐 했는데 1959년에 3월에 완성하고 60년 4월 달에 이제 국무회의 의결까지 했어요. 근데 4.19 혁명이 빵 터져가지고 정권이 무너져 버린 거지. 그럼 장면 정부는 어떻게 할까 이제 또 열심히 어때요? 경제개발 계획을 세워가지고 1961년 5월 15일 날 국무회의를 통과했어. 5월 16일부터 집행하면 되는데 바로 또 새벽에 쿠데타가 빵 터져가지고 누구만 좋은 일 시킨 거야? 박정희 정부만 좋은 일 시켰지. 박정희는 쿠데타로 권력 잡았는데 뭐 해야 될지 잘 몰랐을까? 일단 권력은 잡았잖아. 야, 권력 잡은데 우리가 경제를 이렇게 성장시키고 이런 생각 했겠니? 권력 잡는 것밖에 생각 안 했겠지. 근데 어때요? 엑셀 파일을 뒤져보니까 이때 엑셀 파일이었구나. 시커먼 그 서류를 뒤져보니까 뭐가 있는 거야? 경제발 계획표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걸 가지고 어떤 숫자 몇 개 바꿔가지고 어때요? 실행해서 경제발 계획을 한 거지. 그래서 박정희를 욕하는 사람들은 얘기했잖아. 경제 성장마저도 어떻게 한다? 박정희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미 장면 정부가 다 세워놓은 걸 계획한 걸 그냥 실천한 거에 불과하지 않냐. 그래서 폄하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겸하지 않아요. 전 박정희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폄하하지 않는다. 왜? 계획표를 세우는 것과 실천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야. 여러분 보면 알잖아. 계획표는 미안해. 계획표 세우는 거하고 실천하는 건 다른 거야. 자, 배경 이승만 정부의 7개년 계획, 장면 내각의 5개년 계획을 수정하여 실시합니다. 특징, 정부 주도, 수출 주도. 외웁니다. 자, 봅시다. 정부 주도. 그리고 뭐라고요? 수출 주도. 이 두 가지가 핵심이야. 그럼 정부 주도하니까 정치와 경제가 어떻게 될까? 하나로 찰싹 달라붙지. 이걸 뭐라고 해요? 정경유착이라고 하지. 다른 거 볼 거 없고 롯데라는 기업 하나만 딱 봅시다. 잠실에 가봐. 잠실역 일대가 전부 다 뭐야? 롯데공화국 아니니? 근데 그게 봐봐. 어제 오늘 산 게 아니었지. 옛날부터 어때? 잠실 다 롯데 땅이었잖아. 그걸 이제 어떻게? 롯데월드 만들고 하다가 그쪽 편에도 남겨놨다가 반대편에도 뭐 했어? 그거 만들었지. 그 몇 층짜리 100층도 넘는 건물 만들었잖아. 겉으로 보기에는 뭐야? 뭐 첨성대를 뭐 모티브로 만들었다라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 미국 손가락 욕이던데 보니까 머리서 이렇게 운전하다 볼 때마다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 아니 롯데는 어떻게 그 동네가 그렇게 금사가 있다 이랬지 어떻게 알았을까? 아니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정경유착. 우리나라 기업들은요 공장 부지로 쓰겠다고 엄청나게 많은 땅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공장 부지로 쓸 땅보다 훨씬 더 많은 땅을 사는 거 아세요? 공장 부지로 한 10분에 쓴다면 땅을 한 100 이상을 삽니다. 그럼 뭐가 될까? 그게 전부 다. 가만 냅둬도 돼요. 부동산 가치가 어때요? 쫙 상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장이 망해도 기업은 망하잖아요. 부동산만으로 쫙 올라가죠. 부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수출하는데 수출 중심으로 삼아야 돼. 그럼 어때요? 우리나라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어떻게 될까요? 수출이란 건 우리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대외적인 환경이 너무 중요하지 않나요? 그래서 대외 의존도가 낮아져요? 높아져요? 높아지고요. 그리고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수출해야 되니까 뭐 해야 되냐면 원료를 어떻게 한다? 사서 가공해서 수출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자본 축적이 안 되니까 외국에 뭐야? 빚을 일단 내가지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외채도 어떻게 한다? 점점 어때요? 증가한다. 라는 건데 수출하는데 우리가 딱 두 가지 알아야 돼요. 수출할 때 우리가 기술이 우리가 명품 뭐 벤츠 파는 게 아니었잖아. 생각해봐. 구찌라든가 프라다 이런 거 파는 게 아니잖아. 60년대 우리 왜 세계 사람들 우리나라는 뭘 메이드 인 코리아를 왜 샀어? 싼 맛에. 그러니까 어때요? 싼 맛에 물건을 만들려면 국제 원자재 가격이 싸진 않잖아. 대한민국 민을 가난하니까 싸게 팔고 이런 나라가 어딨어. 국제 원자재 가격은 동일한데 이걸 어때요? 싸게 만들려면 뭐가 싸야 돼? 인건비가 싸야 되겠지. 딱 하나 뭐야? 저임금이야. 그러면 저임금 받은 사람들이 굶어 죽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일을 열심히 해야 돼. 굶어 죽으면 안 되지. 다른 가격은 다 올려야 되지. 오페라 뭐 영화 올려도 상관없지만 뭐는 오르면 안 돼. 쌀값은 오르면 안 되겠지. 그래서 뭐야? 저임금은 세트로 모은다. 저고가 정책이야. 어떤 문제가 생길까? 빈부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작아져서 난쟁이가 된다고. 열받아서 공도 던지고 이러지. 그게 뭐야? 난소공 아니니.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조세희 형님이 쓰신. 그 다음에 저고가 정책으로 도시와 농촌 어때요? 격차가 점점 어때요? 커지는 거지. 그러면 생각해봐. 1950년대 농촌은 뭐로 망했니?
300산업으로 망했지. 첫 번째 망했어. 60년대 뭐로 망하니? 저고가로 또 망하지. 그래서 농민들이 농촌에서 농민들이 젊은 애들 살기가 힘들지. 그래서 어디로 와? 도시로 오지. 도시로 오면 또 뭐로 망하니? 저임금으로 또 망하는 거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상은 철저하게 뭐야? 도시와 농촌 중에서 어디를 죽이는 거야? 도시를 살리고 농촌을 죽이는 거야, 첫 번째.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에서 뭘 살리는가? 대기업을 살리고 중소기업을 죽이는 거지. 재벌을 살리고 노동자를 죽이는 거지. 철저한 균형 성장이야? 불균형 성장이야? 불균형 성장이다. 라는 거 중요하죠.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1차 목표 공업화와 자립경제 구축을 위한 기초. 수출산업 육성합니다. 기간산업과 사회간접자본 확충하는데 성과, 의류, 신발, 합판, 경공업이야. 뭐? 경공업. 2차 봅니다. 산업구조 근대화, 자립경제 확립, 경공업 중심의 수출 주도와 공업화 정책인데요. 자, 성과, 베트남 특수효과 말씀드렸고요. 65년부터 73년 아니야. 베트남 특수 있고, 새마을운동, 기억나지? 1970년. 경부고속도로 1970년. 얘기 하나 더 써야 된다 그랬잖아. 누구의 분신이야? 전태일의 분신도 1970년. 외워야 돼? 전태일의 분신도 1970년. 외워야 됩니다. 올 1970년 중요한 거 3개 했고, 하나 더 있어. 뭐 했어? 8.15 선언. 기억나? 북한에 최초로 만다 대화 제의한 거. 8.15 선언. 70년 중요한 거 4개 했어요. 3차 봅니다. 중화학고. 수출 증대에 대한 국제수지 개선. 주곡, 쌀의 자급. 1976년 다수학 품종. 개발. 다수학 품종 이걸 통일교라고 그랬어. 야, 유신체제는 다 뭐야? 통일이지. 통일 주체 국민회의잖아. 굳이 외울 필요가 없는 거잖아. 박정희가 내세운 게 뭐야? 유신 독재를 인정해 주세요. 내세운 게 뭐야? 통일 하나잖아. 그래서 벼 이름도 뭐라고 붙인 거야? 통일벼라고 붙인 거야. 그러니까 통일벼 말고 원래 벼를 일반벼라고 하고요. 통일벼는요. 그 벼 하나당 수확이 되게 많아. 문제는 뭔지 알아? 맛이 없어. 일반벼는 훨씬 맛있어요. 근데 통일벼를 강요하는 거야. 왜? 쌀을 어때요? 자급자족 해야 되니까. 왜요? 쌀값이 오르면 안 되니까요. 쌀값이 오르면 사람들이 굶어서 가슴 아파서가 아니고요. 쌀값이 낮아져야지 뭐 할 수 있다고요. 값싸게 부려먹을 수 있으니까요. 안타까운데 하나만 더 얘기할게. 70년대 열심히 또 뭐 한 줄 알아요? 박정희가? 둘만 나 잘 기르자 이런 거 하는 거 알죠? 왜 둘만 나 잘 기르자 한 줄 아세요? 여러분은 막 사람들이 애를 우리 아버지처럼 막 팔남매 나니까 막 너무 힘들고 막 허리 휘고 막 고생하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이야. 박정희가 내세운 경제 하나죠. 그 경제 지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1인당 국민소득이지. 아무리 수출을 하더라도요.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요. 1인당으로 따지니까 이게 안 느는 거야. 박정희가 보기에.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둘만 나 잘 기르자 뭐 이런 거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걸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기출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수학 품종 개발로 쌀 자급자족 76년 외우세요. 이것도 뭐야? 통일벼라고 그래서 통일벼. 무조건 통일이지. 지역 개발의 균형 목표로 했죠. 실제로 된 거 아니에요. 자, 외워야 돼. 포항제철 1973년 포항제철 준공됩니다. 무슨 뭐라고요? 중화학고. 이때 뭐 석유화학이라든가 그래서 호남정유라든가 대한석유공사 유공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막 만들어진 거야. 울산의 현대조선소도 만들어지고 석유 그 공사가 민영화된 거야. 그게 SK가 된 거야. SK에너지. 호남정유도 민영화된 게 GS칼텍스. 원래는 LG가 이제 GS칼텍스 이렇게 했다. 원래는 국가기업이다가 민영화돼가지고 걔들이 떼돈 벌고 있는 겁니다. 나도 할 수 있는데. 나한테 왜 안 줬나 몰라. 우리 아버지는 뭐 하셨나 몰라. 왜 농사만 지어서 그런 거 좀 하시지. 웃자는 얘기죠. 아무도 웃지 않지만. 자, 4차 갑니다. 목표 자립성장 구조, 사회개발 통한 형평 증진. 뭐 나오는데, 자, 딱 하나만 없어요. 수출 100억 달러. 이거 외우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때는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2차 석유 파동이지. 자, 73년, 74년 1차 석유 파동은 쉽게 극복한다 그랬잖아. 뭘로? 야, 뭘로? 건설업의 중동 진출로 쉽게 극복한다 그랬잖아. 근데 2차 석유 파동 어때요? 건설업의 중동 진출 특수효과가 끝난다 그랬잖아. 너무나 덤핑 해가지고. 그리고 너무 많은 공장 만들었다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경제 위기가 닥쳤죠. 성과 고도 성장을 국민소득 증가하고 국민생활 수준 향상, 아시아 신흥공업까지 성장했다. 한가의 기적. 그러나 한계 정부 주도, 재벌 중심, 정경유착, 외자, 의존, 미국과 일본에 대한 의존 심화, 외채 급증, 공업 중심, 농촌 피폐, 산업 불균형, 공여 문제, 성장 위주, 저임금, 저고가, 노동운동, 탄압, 빈부격차 심화. 1차 경영 5개년 읽어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오른쪽에 월남에서 돌아온 새까만 김상사 이제서 돌아왔네. 죄송합니다. 이게 뭐야? 베트남 파병 그걸 보여주는 거. 베트남 특수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경부고속도로 1970년 써주시고 포항제철 1973년 써주시고 수출 배급풀 1977년 외웁니다. 무조건 외웁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사료 읽어보시고요. 경제위기와 극복 70년대 초 마산, 익산, 수출 자유무역 외웁니다. 1970년대 초반에 마산과 익산의 수출 자유무역지대 설치합니다. 외우셔야 돼요. 마산은 굉장히 중요하죠. 마산은 첫 번째 4.19 때 뭐야? 1차 마산은 이거, 2차 마산은 이거, 김주열의 죽음. 두 번째, 박정희 정권 끝내는 거 뭐? 부마 항쟁할 때도 마산 나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그리고 마산, 익산, 수출. 익산은 금마저 기억나세요? 금마저 기억나야 된다. 무왕이 익산으로 천도하려다 실패했고, 금마저 기억나요? 금마저 뭐야? 조정왕의 서자 안승을 보덕국왕, 고려국왕, 보덕국왕, 그랬더니 기억나죠? 위에 그 보덕국에 있었어. 금마저 있었잖아. 익산, 금마저. 기억나야 됩니다. 니네 동네니까 알아야 됩니다. 예. 이게 외환위기에 따른 부실기업의 증가, 1차 수입파동. 하지만 중동건설의 사업 진출로 5.1달러로 극복합니다. 획득으로 극복합니다. 자, 70년대 말, 80년대. 위기 종합공업에 대한 중복 과잉 투자. 2차 수입파동. 정치 불안정. 극복. 자, 봐. 전두환의 업적이야. 전두환 정부의 중화공업 투자 조정 및 부실기업중. 전두환은 깡패잖아. 그래서 요건 네가 하고 요건 네가 하고. 이거 민주정부는 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전두환은 깡패니까 밀어붙이는 거야. 근데 놀랍게도 그게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라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자본 자유화 정책. 유신체제 박정희는 철저한 독대로 외국 자본 들어온 걸 막았거든. 철저하게. 자본주화에서 외국 자본도 어느 정도 들어오게 합니다. 80년대 중반의 핵심이죠. 뭐? 3조 호황입니다.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입니다. 이때 유가가 1배럴당 28달러에서 14달러로 뚝 떨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석유를 100% 수입하는 나라 입장에서 원료가 어때요? 싸졌으니까 어때요? 만들어서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공장들이 전부 다 굉장히 수출 경쟁이 유리해졌지. 또 하나, 저금리야. 그럼 기업들 입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기 돈만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 뭐 놀랐냐? 공장 만들 때 은행에 다 돈 빌리고 이자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금리가 어때요? 낮았지. 그러니까 기업들이 돈을 훨씬 더 많이 어때요? 쓸 수 있게 된 거,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저 달러는 사실 여러분 잘 모르는데, 이건 몰라야 돼요. 1980년대 세계 경제 괴물이 누구냐면 일본이었어요. 그래서 일본 기업이 미국 진출해가지고 미국 기업을 싹싹 다 모는 거야. 도요타 자동차가 미국에 진출해가지고 막 GM이 다 많이 가는 거야. 그래서 미국 노동자들이 자동차 만드는 노동자들이 도요타 자동차를 막 박살내는 퍼포먼스 뭐 이런 거 하고 했어요. 난리가 난 거야, 진짜. 이래가지고 그 선진국들이 모여가지고 뉴욕 플라자 호텔이라고 했어요. 그걸 플라자 합이라고 그래. 모여가지고 환율을 강제로 조정해버린 거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1,000원에 1달러, 1,000원으로 1달러를 바꿀 수도 있고 500원으로 1달러를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수출할 때는 1,000원어치 값어치를 담아서 1달러에 수출하는 게 잘 되겠니? 500원어치 값어치를 담아서 1달러에 수출하는 게 잘 되겠니? 당연히 1,000원어치 값어치를 담아서 1달러에 수출하는 게 잘 되겠지. 일본이 이랬다고. 쉽게 말하면 1,000엔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1,000엔으로 1달러 했다고. 그럼 어때요? 일본 기업 물건이 얼마나 좋겠어요? 미국 가면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 워낙 좋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일본 물건을 살 수밖에 없어. 근데 이걸 강제로 조정하는 거야. 그래서 500엔을 뭐라고요? 1달러로 하자. 이게 플라자 합이야. 그럼 어때요? 일본 입장에서 어때요? 가격 경쟁이 떨어지겠지. 그럼 이제 일본 물건이 미국에서 덜 팔리겠지. 그럼 미국이 좋아졌냐? 조금 좋아지고요. 더 좋아진 게 누군지 알아? 대한민국이야. 이제 우리나라가 어때? 이제 값싼 가격으로 미국에 갔다가 막 자동차도 팔고 가전제품 팔고 엄청나게 이제 미국에 수출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지. 이걸 어떤 사람들은 전두환의 업적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인데, 자, 저유가가 전두환의 업적이니? 야, 이 3조 호황이 전두환의 업적이면 그 다음 대통령이 자기 친구 아니니? 친구한테 물려줬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전두환의 업적이 아니라고. 나 얼마 전에 어떤 사람하고 싸웠다니까? 이 전두환의 업적 아니냐. 막 이래가지고. 그럼 왜 친구한테 안 물려주냐. 이건 전두환이 잘해서가 아니라 국제 흐름이 그랬다는 거고, 경제 흐름이. 전두환이 운이 굉장히 좋았다는 거지. 어쨌거나 이때가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었어요. 이때가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었고 이때 여러분 태어났잖아. 대학을 졸업했잖아. 공무원 준비할 이유가 1도 없으니까. 어디든지 원서만 내면 그냥 서로 어서 오세요. 서로 스카우트 갔다니까. 서로 연봉 더 줄 테니까. 그리고 86년에서 88년이야. 또 하나. 87년 6월 항쟁 끝나고요. 7월부터 9월까지 두 달 동안 노동자 대투쟁을 해가지고 3,000건의 노동쟁이가 발생해서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이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지고 임금이 막 올라가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한 줄 알아? 노동자 임금이 막 올라가지.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 이제? 가처분 소득이 많아지. 뭐가 많아지니까? 소비가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소비가 늘어나니까 기업은 어때요? 또 잘 팔리니까 어때요? 생산도 잘 되지. 그래서 정말 길 가는 개들도 10,000원짜리 물고 다녔다라는 전설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안타깝지.
그러나 그래서 고도 성장, 물가 안정, 무역 흑자 처음으로 무역 흑자라잖아. 언제? 전두환. 그러나 노태우가 되면서 이제 이 3조 호황은 가라앉기 시작하고 90년대가 되면서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 세계 무역기구가 만들어집니다. WTO 세계 무역기구 만들어지고 자본 금융시장 개방 촉진하죠. 무슨 말이야? 이제 냉전이 끝난 거지. 냉전 끝나고 완벽한 자본주의가 승리했지. 자본은 어떻게 한다? 국적을 초월해서 막 왔다 갔다 해서 떼돈을 벌고 싶지 않을까? 그래서 만든 게 세계 무역기구입니다. 그래서 금융시장 개방 촉진, 농업도 1차 산업 큰 타격. 자, OECD 가입 누구야? 김영삼이 업적이지. 외워야 돼. WTO 95년, OECD 96년, 그리고 97년 뭐라고요? IMF. 외웁니다. 다시. WTO 95년. 90년대 경제에서 일단 91년에 국제노동기구 뭐야? ILO 가입하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95년, 96년, 97년, 98년까지 WTO, OECD, IMF, 그 다음에 98년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뭐야? 노사정위원회. 여기까지. 그리고 2001년에 어떻게 한다? IMF 극복했다. 여기까지 머릿속에 외워두셔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등 사정 준비 부족 상태에서 개방화, 국제화, 김영삼이 자기 업적이라 한 거지. 무역적자는 지속되고 재벌의 방만한 기업 운영, 대기업 부도, 한보라든가 뭐 기아라든가 부도 나고요. 금융권 부실, 은행이 망하죠. IMF 긴급 지원. 극복. 김대중 공부에 외워야 돼.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는 뭐야? 효율성과 형평성 중에서 무슨 성을 좀 더 강조하는 거? 효율성을 좀 더 강조하는 거죠. 강도 높은 구조조정. 구조조정이 뭡니까?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뭐야? 대량 해고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금융, 공공, 노동 분야 대량 해고가 너무 많아지니까 노동자들이 당연히 돼요. 실업자 많아지니까 반발하겠지. 또 비정규직 증가하죠. 기업의 해외 매각 문제도 발생하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외환에 이런 게 막 로스타, 해외 자본에 막 헐값에 매각되고 막 이랬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식도 외국 애들이 굉장히 많이 어때요? 싸게 취득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노사정위원회 구성했고 외웁니다.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가 모여가지고 지혜를 모아보자. 그 다음에 금모으기 운동. 그래서 무려 얼마를 모았어? 20억 달러를 모았어. 20억 달러. 20억 달러가 얼마야? 2조. 정말 대단한 나라 아니? 금광이 아니야. 어린아이들 코 묻은 손가락에 있는 니꺼 그죠? 예. 그래서 없잖아요. 이것만 돌반지만 뽑아도 2조를 모으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야. 대기업의 금괴 이런 건 단 한 개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때 현대나 대기업이 무슨 짓까지 했는 줄 알아요? 얘들이 수출 많이 하잖아. 그럼 수출하면 어때? 일정 기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어때요? 국내 수출한 돈을 달러를 어때요? 국내에 송금해야 될 거 아니야? 안 했어요. 일부러 막았어. 본사 차원에서. 왜? 언제 망할지 모르잖아. 대한민국이.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걸 외국 법인이 그대로 가지고 있겠어요. 대기업들은 그딴 식으로 지네만 살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어린아이 돌반지까지 다 뽑아가지고 그때 돌반지를 왜 팔아서 그 다음에 금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안타깝지. 저는 원래 없었기 때문에 돌반지가 팔남매주의 막내를 돌잔치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럼 민폐 아닌가요? 국민들 고통분담, 대외 신뢰도 고치. 그래서 외환위기 극복 2001년 8월 IMF 양해각서 굉장히 시험 잘 납니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노사정위원회 왼쪽에 정리했고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그래프 보세요. 정말 아름답게 쭉쭉 올라가잖아요. 그랬다가 딱 두 번 떨어지죠. 자, 두 번 마이너스 한 개. 첫 번째 뭐야? 2차 석유 파동 때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IMF 때입니다. 요거 그래서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죠? 마이너스 성장한 거 0% 밑으로 떨어진 게 딱 두 번이 보이잖아요. 지금 하나 뭐라고요? 2차 석유 파동 79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요? 97년 98년 뭐야? IMF 때. 그 다음에 사회변화와 사회문제 이제 끝났어요. 예, 진짜 끝났어. 8.15 광복지구 사회변화 노동운동 농민운동 있었죠? 한 번만 읽어보세요. 외우는 거 아니고요. 6.25 전쟁 이후에 대규모 인구이동 뻔한 거 농지개혁. 지주개혁 소멸하면서 지방에 남아있던 전통적 권위가 붕괴된다. 미국 문화 유입. 전통적 가치관과 생활 풍습의 변화 초래. 휴전 성립 이후에 인구 증가한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막 6.25 전쟁 직후에 가장 큰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여초야, 여초. 젊은 남자들이 많이 죽었잖아. 그럼 젊은 여자들이 어때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생계 전선에 나가기, 사회 전선에 옛날에 집안에만 있다가 밖으로 나가지.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길까? 여자 문제, 뭐 연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을까? 밖에 생활, 사회생활 많이 하다 보면 어때요? 연애할 수 가능성이 많아지잖아. 거기서 이제 불륜 코드까지 엮어서 그리고 이미 그 미국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뭐야 서양의 가치관도 많이 들어왔을 거 아니야.
그때를 배경으로 한 게 1954년 정비석이 뭐야? 자유부인이라는 소설 나온다고 했잖아. 기억나요? 기출문제 한번 나온 적 있어. 1954년 뭐야? 자유부인. 신문에 연재한 소설인데 엄청 히트를 했어요. 그 다음 베이비붐 세대. 자, 산업화와 도시화. 산업화. 60년대 경제개발. 농업 중심의 전통사에서 고업 중심의 산업사회로 전환. 빈곤업 점차 해방. 도시화. 뻔한 이야기. 문제점. 읽어보면 되지. 한글만 끼워주면 돼. 새마을운동 중요하죠. 1970년. 배경. 공업화. 저고가 정치로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 심화. 농촌 인구 감소. 내용. 70년부터 근면자주 협동 의회입니다. 근면자주 협동 나온 뭐라고요? 새마을운동. 농어촌 근대화, 소득 증대, 생활 개선. 이게 농촌에서 시작해서 이제 도시로까지 확산됩니다. 국민 의식개혁운동으로 확산됩니다. 문제점. 소득 증대보다 농촌의 겉모양을 바꾸는 데 치중했고 장기 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무슨 말이야?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자, 잘 살기 위해서는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 모든 게 뭐야? 민주주의.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 이게 뭐야? 새마을운동이지. 읽어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새마을운동. 읽으니까 읽어보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노동운동. 자, 60년대 급속한 산업화가 돼서 노동자 수가 증가하면서 노동운동에 나와야 되는데 수출 경쟁 확보를 위한 노동운동 통제하죠. 저임금 열악 환경. 그러다가 언제? 70년 전태일의 분신. 너무 중요하고요. 학생, 지식인, 종교계, 노동운동 적극 참여 계획. 무슨 말이냐면 그 전까지 우리 종교, 지식인, 학생들은요 주로 정치투쟁 중심이었어요. 근데 전태일이 분신하는 걸 보고 좀 더 밀착된 노동자들의 삶도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깨달았고 전태일의 소원 중에 하나가 대학생 친구 한 명만 있으면 좋겠다. 왜? 법전이 너무 어려웠잖아. 한자로 써 있어서. 그래서 대학생 친구 한 명만 있으면 함께 읽어보고 함께 공부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게 알려지면서 많은 대학생들이 이제 노동 현장에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노동운동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Y층 무역사건, 유신체제 몰락의 원인 다 말씀드렸고요. 80년대 전두환 정부 저임금 유지하죠. 노동기본권 제한합니다. 요일항쟁을 계기로 대규모 노동운동, 예기 전에 임금 인상, 환경개선, 민주노조, 결속 요가조, 사무직 노동자, 사무직, 생산직만이 아니라 사무직. 그래서 금융기관, 은행이라든가 병원, 교직원 노동자 이런 것도 만들어진 게 바로 이때입니다. 90년대 외워야 돼. ILO 91년. 민주노총도 95년 만들어지고 그 민주노총이 자기도 권력 잡겠다고 당을 만들어서 그게 민주노동당이었던 거야 옛날에. 권영길 뭐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에 나와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머리고 드립치고 했던 그런 게 그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러 세력이 모였던 게 이제 최근에 기억나요? 통합진보당이라는 당이 있었던 거 기억나요? 그게 이제 뭐 이정희 뭐 이런 사람들 이석기 뭐 감옥 간 이석기 뭐 이런 애들 이석기는 또라이고요. 미친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어쨌거나 그쪽 계열 있고 그쪽이 이제 소위 말하는 NL 주사파 쪽이거든. 그래서 학생운동 옛날에 PD라는 애들이 있어. 걔네들이 이제 심상정 노회찬 이런 사람들이야. 걔네들이 만든 당이 이제 정의당 이렇게 나눠진 거야. 옛날에 진보신당 그랬다가 지금 정의당 약간 달라요. 예, 약간 달라요. 계파가 달라요. 시험 안 나옵니다. 걱정 마세요. 예. IMF의 노사정위원회 말씀드렸고 민주노총, 교원노조 합법화 김대중 정부. 자, 전태일의 탄원서. 생각해봐요. 읽어보자. 저희들은 근로기준법 혜택을 좀 더 못 받으면 더구나 2만 명이 넘는 종업원에 90%의 평균 18세 여성입니다. 기준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어떻게 하루에 여자에게 하루에 15시간. 여자가 아니라 남자도 15시간 자고 죽어요. 미신사의 노동이란 모든 노동 제일 힘든 직업인데 3만 명에서 40배 차이 시다. 시다는 뭐야? 보조잖아. 보조. 시다 말이 시다. 보조거든요. 평균 15세요. 하루에 70원 내지 100원의 급료를 받으면 하루 15시간. 자, 요거 얼마나 참담한가 보세요. 일일 15시간 작업을 일일 10시간에서 12시간. 15시간 일을 하면 남는 게 9시간밖에 더 돼? 왔다 갔다 해야 될까? 애들이 다 자가용 가지고 있는 거니? 왔다 갔다 해야 될까?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의 생존을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일일 10시간에서 12시간. 일일 8시간이 아니야. 얼마나 소박한 요구 조건인가 보세요. 1개월 휴일 2일을 늘려서 일요일마다 휴일로 쉬기를 원합니다. 주 5일 근무 아니잖아, 지금. 건강지원 정확하게 해줘야 시당수 50원. 절대로 무효 요구 아니지. 누가 무리해야 돼. 인간은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진짜 문제는 뭐야? 이 요구가 받아들여서 이 사람이 죽지 않았겠지. 이 소박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몸에 불을 지른 거 아니야. 전태일이 형은요. 정말 대단한 게 이 사람은 시다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재단사예요. 그러니까 월급도 꽤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재단사이기 때문에 월급도 꽤 되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근데 자기를 도와준 애들이 시다잖아. 얘들이 14살 먹은 애들이야. 우리 딸이 이제 16살인데 보통 그런 애들이야. 아침을 먹고 오는지 안 먹고 오는지 알 수 없지. 근데 점심을 못 먹고 애들이 계속 일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 버스비가 20원이고 집에 갈 때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저희 태리 오빠는 그 20원 풀빵 한 개 일어날 때야. 그걸 20개를 사가지고 굶은 애들한테 하나씩 주고 자기는 집에 걸어다 놨는 그런 오빠가 전태일 오빠거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이런 아이들의 상황을 좀만 개선해주세요. 라고 하다가 그게 안 받아 자기 몸에 불지르고 죽은 오빠가 전태일이야. 이런 사람이 위인이 아니면 누가 위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태일 하는 거지.
YH 무역 노동자 호소문 각계각층에 수고하시는 시민사회인들 애타는 마음으로 눈물로 호소합니다. 수출 실적이 높이면 나라 더 발전할 수 있고 선진국들에 성인되는 초등학교를 배운 것은 뭐 우리 더욱더 잘 사는 나라. 이때는 사실은 국민학교였지. 이래 왔습니다만 뜻하지 않은 폐업 공부가 놀라지 않습니다. 오갈 때면 저희들 무엇을 먹고 어디 살란 말입니까? 동생들의 학비, 부모들이 약가. 이게 핵심 문구야. 동생들의 학비, 부모들이 약가. 아니 월급은 주고 회사문을 닫아야지. 나쁜 장용호, 나쁜 강아지야. 그렇죠? 저희들은 죽음을 이게 YH 무역 이게 뭐 뻥이 하나도 아니고요. 다 진실이잖아요. 자, 현대문화의 동향. 광복 직후 미국식 교육제도 633학제, 남녀공학제. 이승만 정부에서 어때? 초등학교 의무교육. 그 다음에 4.19 혁명 이후에 다시 학원 정상화되고 교육자치제 그리고 교원노조. 하지만 오래가지 않겠지. 5.16 쿠데타로 다 무너집니다. 교원노조 불법화, 교육자치제 폐지. 자, 국민교육헌장 선포입니다. 1968년 국민교육헌장. 이렇게 읽어볼게요.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뭔 개소리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지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게 아니야. 소위 지금 만약 이게 맞다면 네가 민족중흥에서 뭐 하고 있어 지금? 아무것도 하는 게 없잖아. 그럼 넌 뭐야? 쓰레기란 뜻이야. 아니 이 국민교육헌장에 의하면 그렇다는 얘기야. 이걸 뭐라고 한다? 국가주의 교육이라고 말하는 거야. 개인은 국가로 해서 존재한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이게 무슨 체제로 넘어가는 징검다리가 됐다고요? 유신체제로 넘어가는 징검다리가 되는 거야. 그리고 60년대 후반 요 무렵에 이제 중학교 무시험 전형 되는 겁니다. 그 70년대 초반에 가면 어떻게 하는데 고등학교도 이제 연합교사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신체제 이후에 국사 국민연료 교육을 강화했어. 이건 잘한 것 같은데. 새마을교육하고요. 고등학교 평준화입니다. 유신체제. 고등학교 평준화. 이게 고등학교 연합교사를 본다는 얘기야. 고등학교 평준화. 그 전까지 어떻게 해서 고등학교를 딱 지정해놓고 대학을 가듯이 시험 봐서 같은 거 아니야. 그게 아니란 얘기죠. 80년대 국민연료 교육 강화하고 자 과외금 요구 안 해야 돼. 전두환의 업적이지. 과외금지. 그 다음 대학 본고사 폐지. 그 다음에 대학 졸업 정원제. 이건 나쁜 거야. 대학 정원보다 30% 더 많이 뽑아요. 지금은 입학 정원이잖아. 입학한 인원 그대로 졸업시키잖아. 그게 아니라 졸업 정원이야. 30% 더 많이 뽑아서 30%는 중간에 탈락시킨다는 거야. 왜 그럴까? 대학생들이 워낙에 민주화운동을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학점으로 관리해가지고 민주화운동 못하게 하기 위해서 졸업 정원제 이런 걸 했던 거라고. 나쁜 짓이야. 겉으로 뭐라 그랬을까? 대학 들어가기 쉽게 해준다고 사탕 발림하는 거였고요. 하나 더 학도 호국단 폐지라고 쓰세요. 학도 호국단 폐지. 학도 호국단 폐지. 교령교육 이런 거 폐지한다 그랬잖아. 88년까지 하고 대학교에서는 89년부터 폐지했고 고등학교는 97년부터 선택제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 다음 90년대 이후 대학 수학능력, 중학교 의무교육, 사교육비 증가한다. 당연하지. 국민교육 경제가 됐고요. 자, 학술료 역사 봅니다. 경향, 민족사학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발전자. 해방 후에 신민족주의사. 외워야 되죠? 신민족주의사. 민족주의사를 계승했던 안정이라든가 손진태, 이인영인데 특히 누가 중요해? 손진태. 손진태 중요합니다. 조선 민족사 개론. 손진태. 마르크스 사학자들은 어때요? 북으로 가버렸죠. 실증사학자 이제 이병도밖에 안 남는 거지. 6.25 전쟁의 마르크스 학자, 심리학자 대부분 월북 납북됐고요. 80년대 민중사학이 이제 대두했고요. 한국학, 한글학회에서 뭐한다? 우리말 큰 사전을 완강했다. 그 정도 받으시면 됩니다. 딴 건 중요하지 않아. 넘어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 마지막 신민족주의사. 이게 누구라고요? 조선민족사학. 이거 누구라고요? 손진태입니다.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적 지배를 꿈꿀 때도 아니고 계급투쟁만 일삼 때도 아니다. 계급투쟁은 민족 내부의 분열을 초래하고 계급투쟁 이런 반드시 취할 필요는 없고 민족균등이 실현된다. 자연에 쓰는 문제다. 이거 뭐야? 좌우가 갈등할 때가 아니다. 해방 직후의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신민족주의사이고 안타깝게 손진태는 6.25 전쟁 후에 납북이 됐거든요. 언론활동 중요합니다. 미군정기에 새로운 신문들이 복간합니다. 이거 뭐 조선동아뿐만 아니라 해방일보, 뭐 조선인민보, 좌익도. 그래서 이승만 정 국가보안법을 개정해서 언론 통제 강화하고 경향신문 폐간합니다. 기억나죠? 국가보안법, 신국가보안법 1958년이지. 1948년 국가보안법 만들고 58년에 신국가보안법에서 더 강화하고 그리고 경향신문 폐간. 외웁니다. 4.19 혁명 이후에 언론 자유화 개방되죠. 그러다가 박정희 언론기관 정기간 해물 정리 언론 상업지가 나오는데 자 중요한 말 나왔어. 프레스카드. 프레스카드 1971년이야. 외워. 1971년 12월. 프레스는 언론이라는 뜻이잖아. 프레스카드. 언론인 등록제를 말하는 거야. 언론인 등록제. 그래서 정부가 언론인 등록을 허락해 주는 거야. 그럼 정부를 비판하면 허락을 안 해주는 거야. 백수되는 거야. 언론 통제하는 거 뭐라고? 프레스카드제.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언론 자유 수호운동. 너무 중요하죠. 1974년 어디부터? 동아일보부터. 1974년 동아일보가 이제 더 이상은 중앙정보부가 언론을 간섭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때요?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 그러니까 기관인들은 언론사에 오지 마라. 우리가 알아서 보도하겠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자 정부는 광고를 탄압합니다. 박정희 정부는. 그래서 동아일보 실린 광고의 98%가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성금을 모아서 보입니까? 이때 광고 백지 광고를 냈고요. 동아일보는요. 시민들이 동아일보 망하면 안 된다고 동아일보 힘내세요 이러고 돈을 보내줍니다. 그 문구가 이렇게 있는 거야. 동아일보 힘내세요. 동아너마저 무너지면 큰일 나요. 뭐 이거 쭉 써서 보낸 거 이걸 광고에 실은 거야. 이래서 몇 달을 버틴 거야. 그래서 기자들은 버텼다. 근데 문제는 사주가 버틸 생각이 없는 거지. 몇 달 지나자 주동자 120명을 어떻게 한다고요? 해고합니다. 요때 해고된 사람이 보통 5년에서 10년 사이, 10년 전후의 기자들, 가장 일선에서 신참도 아니고 완전 노땅도 아니고 가장 그 기자적 감각으로 훈련된 기자 120명이 이때 해고됩니다. 문제는 뭘까요? 이때부터, 이때 얘기했잖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동아일보가 원탑 1등이었다고. 조선일보는 저 밑에 있는 신문이었다고. 한국일보보다 뒤져있는 신문이었다니까. 근데 이걸 계기로 이때부터 동아일보는 완전히 이제 찌그러들기 시작합니다. 이때 잘린 사람들은 언젠가는 복직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신문, 책, 외판, 그 다음 보험, 일용직, 이런 거 하면서 하루하루 버텼어요. 그래서 박정희가 죽으니까 이제,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겠지. 웬걸 더 무서운 놈이 나왔는데 누구야? 전두환이지. 그래서 언론 통폐합. 이래가지고 또 고난의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이제 6월 항쟁 이후에 그러지 말고 우리가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우리 언론을 시민들의 성금 모아서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게 뭐야? 한겨레 신문이었어. 그거 만들 때 지금 대통령이 2억이라고. 그때 자기 집이 뭐 2천인가 그랬어, 전세를. 근데 2억을 대출받아가지고 그 신문에 만드는데 보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겨레는 이제 노코멘트 아니.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작은 누나도 한겨레 신문 만들 때요. 그때 돈으로 1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주식을 엄청 사주고 그랬다고. 1988년에 100만 원이면 적은 돈 아니에요. 지금도 100만 원 우리한테 적은 돈 아니지만 30년 전에 100만 원이 적은 돈이었겠냐고. 근데 요새는 엄청 욕하던데. 편집하지 마. 자. 그래서 프레스카드제, 언론 자유 수호운동, 광고 탄압, 기자해제. 이거 무슨 일보? 동아일보. 1974년 외웁니다. 순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다 전두환, 언론 강제해제 1980년 언론 강제해제 기억나잖아. 언론 통폐합 1980년 했다고 허문도랑 나쁜 놈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보도 지침. 5공화국 내내 뭐야? 보도 지침 외웁니다. 보도 가능, 불가능, 절대 불가 이렇게 나눠가지고 통제하는 거죠. 그 다음에 6월 항쟁 이후에 언론자유 확대되고 프레스카드제 폐지되고. 당연히 보도 지침도 폐지되죠. 언론 노동자 몇명 만들어지고요. 90년대 이후는 언론 자체 권력화, 상업주의, 인터넷 또한 다양한 언론 나옵니다. 자율론 실천처럼 나오죠. 동아일보. 블라블라블라 나와있죠. 신문, 방송, 잡지에 대한 어떠한 외부의 간섭도. 이때 외부는 정치 권력이지 우리의 일치된 단결로 강력히 배제한다. 기관원의 출입을 엄격히 거부한다. 언론의 불법 연애 일체 거부한다. 근데 봐봐. 이때는 언론을 간섭하는 게 누구였어? 정치 권력이었지. 지금은 뭘 것 같아? 정치 권력보다는 뭐가 훨씬 더 셀까? 자본 권력 아닐까? 지금은 제가 볼 땐 자본 권력이 훨씬 더 센 겁니다. 그래서 언론이 되려면 정치 권력을 거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본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글쎄요. 다음 대중문화, 미디어 발달 읽어보시면 되고요. 체육활동 80년대 프로야구, 프로축구 얘기했잖아요. 3S 정책이라고. 아시안게임 86년, 올림픽은 88년. 자, 올림픽 개최를 한 사람 누구야? 전두환이야. 개최를 한 사람 전두환이잖아. 근데 진짜로 개최한 건 누구야? 노태우지. 그지? 그 차이점도 알아두시고. 90년대 바르셀로나 올림픽.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남북 공동 선수단. 그때 사이가 좋았으니까. 한일 월도 공동 개최. 이런 거. 보도지침 왼쪽에 나왔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이거 말고도 뭐 조금 더 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 그 문제를 통해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서 정말 길고 긴, 우리 100강 넘었죠? 원래 이러지 않으려고 계획을 했으나, 뭐 인생이 계획대로 되나요? 어쨌거나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원래도 제가 이거 오늘 한 걸 있잖아. 보통 1시간 정도에 끝내는데요. 오늘 뭐 2시간도 넘게 해서 했잖아. 근데 좀 더 자세히 되고 좀 더 강의가 잘 된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만족하는데 여러분 지겹겠지. 어쨌거나 요거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히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신 우리 언니를 비롯해서 정말 수고하셨고요. 중간에 오신 분들도 빨리 마무리하셔야 되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한 우리에게 스스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내 것으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생.